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유전하신가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대리다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검찰 성취하고 따로 하실 말씀?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는 어떤?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벌써 이게 지난해 일이네요. 네, 거의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작년 5월 9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그 압구정 그 왕복 2차선 도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수 김호중 씨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뭐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당시 그 운전기사가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 이후의 조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데 이후 그 CCTV를 종합을 해봤더니 일단 김호중 씨는 음주 상태였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그리고 문제는 현장에서 조치 없이 도주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서 그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잡혔는데 나중에 매니저로 이게 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매니저는 옷을 갈아입고 대리 출석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매니저가 옷을 갈아입고 대신 자수를 하는 그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굉장히 또 공분을 샀던 사건이고요. 당시 그 김호중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도 술잔에 입은 됐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 좀 이런 황당한 좀 진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네. 예. 그래서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을 해서 김호중 씨를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렇게 CCTV로 음주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그제서야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당시에 그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서 음주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분석을 해봤더니 0.031 수준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지금 방금 강승희 아나운서가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한 게 17시간 뒤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식을 적용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 근데 보통 음주운전 측정 당시에 그 현장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명확한 이 알코올 농도 측정이 가능한데 그렇죠. 김호중 씨처럼 이 뒤늦게 출석하거나 아니면 뭐 도주하거나 했을 때는 이 뒤늦게 이 측정을 했을 때는 명확한 이 측정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도입을 했냐면 이 측정 시간과 실제 음주했던 시간 사이에 그 얼마 정도의 간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측정자의 성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리고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체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역으로 다시 한번 추산해 보는 게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실제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1심에서요.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 검찰에서는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2심이 선고가 됐는데 김 변호사님 2년 6개월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소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소가 된다는 것이 이제 검찰에서도 수사를 마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넘기게 되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이 기소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음주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검토를 했었지만 이 판례상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이 음주운전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빠졌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 네 가지 혐의가 일단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험운전 치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특가법 5조의 11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해서 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해서 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이 경우가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이 죄명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다음이 또 도주치상이 있습니다. 도주치상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사고를 발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 사고를 발생을 시키면 이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이 성립이 되거든요. 김호중 씨는 그냥 갔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도 이제 이 혐의로 올라갔었고, 그 다음이 이 미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에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혐의가 올라갔었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매니저가 이
김호중 씨의 점퍼를 입고 이 경찰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운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이것이 범인 도피 혐의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교사했다, 시켰다라고 해서 범인 도피 교사까지 이 4가지 혐의가 재판에 올라갔었고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이 됐었고 예. 그리고 형량에 있어서도 이 부분 뭐 여러 가지 감경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2년 6개월의 실형이 이제 적당하다라고 해서 1심의 판단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 예, 오늘 항소심 선고에서는 이 1심에서 이 판단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주장을 했던 것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인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법리 적용에 있어서 오해가 있다. 아니면은 양형이 너무 중해서 과하다. 이렇게 뭐 부당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했던 것인데 예. 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1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 양형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량의 판단에 있어서 그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했고 이 항소를 기각했다는 것이 결국에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1심의 판단이었던 2년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2심 항소심 하게 되면은 원래 대개 보면 좀 깎이던데 여기서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리의 적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는 경우가 진지한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와의 합의 이런 부분에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에서의 판단 이후에 이 특별한 사실관계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성수 변호사께서 반성이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강승희 아나운서 지금 김호중 씨가 반성문을 30여 장,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30여 장 냈고 지금까지 제출한 게 100장이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좀 믿기 힘들지만요. 모두 134장을 반성문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이 항소심 그러니까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 정도를 반성문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또 34장을 추가로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또 진지한 반성을 또 참작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노리고 좀 감형을 노리고 어떤 반성문을 제출한 것 아니냐 좀 예. 이런 대목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이 김호중 씨뿐만 아니고 함께 기소됐던 매니저 그리고 또 본부장까지 함께 이 반성문을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되면서 어쨌든 이 재판 선고 이전에 특히 더 이런 감형을 노린 게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박 변호사님 이렇게 반성문을 많이 제출한 것이 결국에는 안 통한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전혀 이 재판부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했다라는 건요. 달리 해석하면 이 원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줄곧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발생한 게 음주운전 때문이 아니라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이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인을 하다가 이제 항소심에 들어서야 이제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예. 또 항소심에 들어서 사실상 이 반성문도 많이 제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많은 반성문을 냈어도 예.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변호사들의 변론 전략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재판부와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요, 이 유죄가 나오는 게 확실한 경우에 유죄 정황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을 했을 때는 오히려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나오는 양형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사실상 재판부가 봤을 때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이고 우리가 일명 말하는 괘씸죄가 적용하기도 되기도 하는 건데 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줄곧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을 하다가 2심에 들어와서야 이 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게 재판부가 봤을 때는 진지한 반성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김성수 변호사 변호인들이 이제 권유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반성문을 쓰라고 얘기하지는 않나 보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문을 작성을 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게 되면 이 양형 기준상 감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이에 예. 대해서 반성문을 작성할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피고인 본인의 판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인의 조언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작성한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김호중 씨는 이제 반성문을 제출하고 팬들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이 탄원서는 효력이 있는 겁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제3자들이 제출하는 탄원서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 형사 사건에서 영향을 주는 탄원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해당 범죄 피해자들이 내는 처벌 불원서라든지 아니면 탄원서 정도는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예. 아 피해자들도 이렇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은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전혀 이 사건과 관계없는 사실 제3자들이 탄원서를 내는 거는 오히려 재판부가 봤을 때는 뭐 여론의 압력이라든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효과가 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영향력,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 사실관계의 판단이 아니라 다른 영향력을 이제 재판부에다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법원 앞에 팬들이 많이 찾아왔다고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재판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피고인에게 절대 좋은 영향은 주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옆에 네. 김성수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를 할 때 이 재판부와 법원에 조금이라도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팬들이 재판 날에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다 보면 재판정 자체도 재판 진행 자체도 혼란이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게 과연 판사가 봤을 때 이런 심정적으로 이게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은 좀 신중하게 재판을 받는 태도를 좀 보이는 게 훨씬 더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반성문을 쓰거나 팬들이 탄원서를 쓰는 변호 전략이 일단은 좀 잘못됐다는 걸로 좀 느껴지네요. 그런데 팬들이 탄원서를 쓰면서 이 탄원서를 스터디해주는 일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저도 탄원서 스터디라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요. 사실 스터디가 우리가 좀 모르는 것들을 서로 모여서 공유하고 공부하는 그런 취지로 그렇죠. 모이는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든 사람들은 주로 김호중 씨 팬들입니다. 김호중 씨가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 이 탄원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좋은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작성법을 알려주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건데요. 예. 이 스터디를 만든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봤는데 그런데 좀 전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 좀 있어 보였다. 그래서 탄원서로라도 이거를 좀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그 김호중 씨 팬들은 주로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중년 그 여성분들이 팬층이 어르신들이 네, 많죠. 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 법률 용어라든가 구체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스터디를 만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경험 있는 내가 어떤 좀 재능 기부 차원에서 좀 스터디를 꾸려서 이거를 좀 작성하는 방법들을 좀 공유해 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작년 10월에 스터디를 한 3번 정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수십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양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김성수 변호사님, 글쎄요. 반성문이나 탄원서 이렇게 보내면 실제 판사들이 다 읽어보나요? 내용을 다 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만 이 반성문을 제출을 했을 때는 이 진지한 반성에 대해서 이 내용의 이 대강의 내용만 봤을 때도 그 부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목적 자체가 이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재판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평소에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든지 이 자칫 실수로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참작할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다른 제3자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탄원을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경우에는 이 형량의 판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탄원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반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박 변호사님, 재판 변호인단이요. 1심하고 2심하고 변호 전략을 바꿨다고 했는데 1심에서는 부인했었죠, 혐의를. 네, 1심에서는 줄곧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고요. 사실은 지금 김호중 씨에게 기소된 죄 중에 하나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위험운전 치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약에 취하거나 술에 취해서 그로
그로 인해서 사고를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범죄인데 이 1심에서는 이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이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이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혐의를 부인했는데 2심에 들여서 이제 돌연 본인의 혐의를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상 1심 판사가 봤을 때는 너무 명백한 CCTV, 그러니까 이 김우중 씨가 술을 마셔서 비틀비틀거리는 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명백한 영상이 있음에도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게 예. 재판부가 봤을 때는 정황이 좋지 않다가 범행 후에 이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그 얘기가 뭐냐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했다면서요. 네, 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이 공판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선 이 술에 취해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사실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고 당시 그 통화에 집중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좀 주의력이 분산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때문이 아니라 전화 받다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다. 네,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김호중 씨가 선천적으로 이 한쪽 발목에 좀 기형이 있다. 그래서 걷는데도 좀 불편함이 있다. 이런 좀 어떤 호소성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김성수 변호사님 1심하고 항소심에서 김호중 씨의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반성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주장을 동시에 펼친다는 것이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 일관성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 사실관계 주장에 대해서 결국엔 항소심에서 이 부분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진지한 반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난 다음에 결국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양형에 대해서 누릴 수가 있는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해서 이 부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인데 휴대전화 사용 때문이었지 음주 때문이 아니었다라든지 음주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진지한 반성을 이제 전제하는 사실관계 주장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재판부가 판단에 있어서 진지한 반성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뭐 결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 항소심의 변호 전략이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 조금 이 변호 전략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만약 아. 이런 변호 전략을 1심에서 만약에 했다라고 처음부터? 하면 그러니까 혐의를 네.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1심에서 지금의 이 선고된 형보다 낮은 형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1심에서는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혐의를 부인했다라는 거에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사실 괘씸하다라고 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사실상 항소심 재판부가 봤을 때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을 줄이기 위한 거지 진지한 반성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이게 술탁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이게 김호중 씨 사건하고 조금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려면 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후에 도망을 가서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지금 나오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최근에 마신 술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전에 운전을 했을 때 당시에 음주 상태로 이 음주한 건지 이 부분이 사실 판단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술탁이라고 하는 네,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이 음주운전죄가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예. 이 나중에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측정 당시에 나왔던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과연 음주 당시, 그러니까 음주운전 당시에도 해당 농도였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예. 기소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김호중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모방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겠는데요? 네, 운전하고 음주운전하고 도주한 다음에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해서 예. 이 음주운전을 한 다음에 이 검거되기 전에 술을 추가로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이 업무를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처벌을 하자라고 해서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가 되었고요. 그렇죠. 사실 이 과정에서도 김호중 씨 팬들 같은 경우는 이 법에 김호중이라는 이름을 빼달라라고 하면서 굉장한 항의도 했습니다. 이 법이었군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사실 오는 6월 4일부터
음주운전한 후에 이 측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를 추가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고요. 예. 이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꼼수 이런 부분은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팬들이 많이 탄원서를 보냈다고 했죠. 김호중 씨가 좀 팬들을 생각하는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신 사랑만큼 저도 열심히 노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지 말고 항상 밥 잘 챙겨 드시고 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케이. 군대 가기 전에는 좀 너무 정신없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사람인지라 실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정신 차리고 열심히 또 노래하는 호중이가 되어서 여러분 곁을 지켜드리고 자주자주 이제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호중 씨 팬덤, 팬심을 두고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팬들이 많이 옹호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팬들을 생각했다면 또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김호중 씨에 대한 여론을 좀 더 악화시킨 게 사실상 또 팬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가수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또 팬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서 뭔가 무조건 옹호하는 듯한 이런 이 사고의 또 혐의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김호중 엄마 이런 역할을 또 사칭을 하면서 범죄를 어떻게 좀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재판 과정에서 이 공판 당일에도 그 어떤 좀 질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예. 좀 무조건적으로 뭔가 좀 마음이 앞섰던 건지 막 새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을 좀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 법원 일대를 어쨌든 그 팬덤의 어떤 그 또 이 무리들이 또 나타나서 좀 그렇게 좀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사실 그 과거의 어떤 학교 폭력 그 의혹에 대해서도 좀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유튜브 영상을 찾아가서 어떤 그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댓글 중에는 좀 지나친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예. 맞은 놈이 말이 많다. 이런 식의 댓글을 달기도 했고요. 뭔가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어떤 그 가수가 벌인 행위들까지 또 이 도를 넘은 행위들까지 너무 지나치게 감싸는 또 그런 또 행동들을 팬덤들이 이어갔었죠. 예.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좋아하는 스타라고 하지만 지켜야 될 선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긴 하지만 직업이 직업인지라 만약에 그 좋아하는 연예인이 만약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는 마냥 옹호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적절한 처벌이나 적절한 책임을 다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사실 응원하는 게 진정한 팬의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팬들이 이렇게 여러 같은 성원을 보내설까요? 김호중 씨도 여기에 응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호중 씨가 그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팬들을 향해서 어떤 좀 절절한 그런 마음을 또 전달하기도 했는데 그 팬카페 아리스에 그 지난 2월에 또 글을 남긴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하지만 얻은 게 더 많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서로가 있었음을, 식구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우리의 가족이라는 좀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이라고 팬들을 언급을 하면서 미치도록 보고 싶다, 그립다. 뭔가 좀 이런 마음들을 좀 전달하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팬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지만 사실 대중들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사실 좀 대중들을 기만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 당시에 보였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대체 팬들한테 이럴 때냐, 이건 반성해도 모자랄 지경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비틀린 스타일식이 이를 더 키웠다 이런 지적이 좀 팽배했습니다. 예, 오늘 2심 선고가 났으니까요. 이후에 김호중 씨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보겠습니다.